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2일 배상훈입니다. 오늘 임신거부증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관련해 갖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석씨죠. 외할머니. 실제로는 이제 친모라고 볼 수 있는 DNA상으로. 임신거부증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표현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부정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석씨는 자기가 안 낳았다고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DNA는 맞고, 그러면은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는 제가 앞서 실시간 방송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복잡하지만 대리모, 즉 석씨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정자와 석씨의 난자를 수정해서 체외 수정을 하고 그것을 김씨 딸의 자궁에 착상시켰다고 하면은 시험관 악이죠.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니냐라고 하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죠. 근데 DNA 상으로는, 그리고 정황상으로는 맞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석씨가 난 건 맞다. 근데 임신 거부증 혹은 임신 부정증 같은 경우는 본인도 이걸 부정하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배도 만삭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다. 실제로 이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례를 증언해 주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봐도 아주 특이하지만은 실제로 이게 배가 크게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가능하다고 저는 그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신거부증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임신거부증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신문에 나온 거를 그대로 얘기하자면,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통을 느끼는 여성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임신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 일종의 자기 최면 같은 거죠. 상상의 임신의 반대 개념으로서 임신부가 자신의 임신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은 태아도 알아서 조용히 숨어서 큰다. 사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조용히 숨어서, 그래서 자궁도 동그란 게 아니라 길쭉하게 늘어지고, 태동도 없이 9달 동안 최대한 자기 엄마가 아니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일종의 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망상이라고 하긴 좀, 어쨌든 믿고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방해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남편도 잘 모르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월경도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 입덧이나 태음이 또 없어갖고 본인도 그렇게 있고 주변 사람들도 전혀 모르는. 그런데 이제 임신거부증을 가진 경우는 출산하더라도 아기에 대한 모성을 전혀 갖지 못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례를 얘기해서 프랑스의 가엘 게르날레크 레비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임신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을 통해서 실제로 낳기 3일 전까지 농구 선수로 출전했던 브라질 여성의 사례라든가,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세로로 자라거나 태아가 복강의 맨 위쪽으로 말아서 자라거나 이런 형태. 프랑스에서는 한 800에서 2400건 정도. 임신거부증은 일종의 정신적 증상이고,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임신거부증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세 가지를 나누고 있네요. 즉 임신과 출산의 공포로 인한 무의식적 거부, 예를 들면 이제 혼외 정사라든가 성범죄에 강간을 당했을 경우,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 가족에 대한 부담, 이건 상당히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서 무의식 쪽에서 상징적으로 아기를 없애는 것과 같은, 그리고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다는 생각, 이전에 출산 시 힘들었던 일을 겪었던, 그래서 설해마을 사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두 번째 정도 아니겠느냐. 설해마을 같은 경우는, 설해마을 사건은 아시죠? 프랑스 여성이 아이를, 영아를 살해한 사건이죠.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도 2명이나 더 영아 살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형태를 겪은 것이 아니냐, 석씨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이제 어쨌든 문제는 그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애를 낳은 거 아니냐, 그죠? 어디서 낳느냐? 그러니까 난 건 낳다 쳐도 어디서 키웠느냐, 이 얘기죠. 예를 들면 2018년 1월이나 2월쯤에 낳아갖고 한 2달 동안 어쨌든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꿔치기 했다, 바꿔치기 했고, 그러면은 그럼 남편의 말은 전혀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아기를, 그러면 아기 소리가 들렸을 텐데, 우는 소리라든가, 그러니까 못 들을 수도 있죠. 왜냐면 뭐 숨기려고 하면야. 근데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분명히 임신 거부증일 수는 있다. 근데 난 흔적, 그리고 기른 흔적, 1달에 2달. 출산용품이라도 사지 않았냐? 이전에 걸 썼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거부증은 하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뭐 배가 부른 걸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근데 조만간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상황이 더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어떤 것이든 너무 크게 충격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고 더 황당한 일들이, 더 잔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3월 19일자 만평, 대구 지역 일간지 매일신문에서 난 매일 희평이라고 하는 3월 19일자 희평이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일종의 혐오 표현? 이걸 이렇게 만평을 게재한 작가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게이트키핑을 안 한 그 신문사가 큰 책임을 져야죠. 보시면 여러분 뭐 부동산 정책 실패, 5.18 과격 진압 빗댔다라고 하는 신문 만평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 넷이서 곤봉을 들고 시민을 무자비하게 해서 폭력을 가하는, 아주 그냥 심한 폭력을 가하는 그 사진을 그대로, 뭐 여기서 사람이 하나, 그 계엄군 하나가 줄어들었지만 셋, 건보료, 재산세, 종부세, 아닌 밤중에 9억 초과주택. 그러니까 정책적인, 아니면 정권을 비판하는 거는 자유지만은 그 수단이 대한민국 사회의 큰 아픔인 군부 쿠데타와 그와 연관된 광주의 학살, 그거를 여기 지금 또 미얀마의 학살, 군부의,
이거를 연상시킬 수 있는 만평을 그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뭐가 들었는지 참 기가 막힌, 이걸 그린 놈이나 이걸 게재한 놈이나 어떻게 이런 전응화적인, 어떻게 이런 문해화적인 만평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참 갑갑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젊었을 적에 이제 학생운동에서도 이제 정책적인 어떤 견해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아실 수 있지만 뭐 NLPD 뭐 이런 것처럼 자주파, 평등파. 근데 어느 쪽이든 뭐 자극적인 부분이 있었죠. 근데 너무나도 이 상대편을 큰 망치로 압살하는 그런 그림을 대자보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야, 이건 아니다. 예? 아무리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5.18에 의한 학살, 이런 어떤 그게 트라우마가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상대 쪽에 있는 를 그렇게 이렇게 짓밟고 무자비하게 거의 뭐 죽이는 그런 쪽의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대자보에 쓸 수 있냐, 한바탕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도 어떤 한계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헤이트 크라임, 혐오 표현이라는 것을 규제하기도, 그것을 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규제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욕을 하든 뭘 하든 건 자유고, 뭐 당연히 언론의 역할이다만은 어떻게 공수부대의 물리적 폭력의 그림을 광주 시민이 곤봉으로 막고 있는 걸 그릴 수 있느냐라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런 또라이 새끼들 아닙니까? 이런 신문을 전 욕이 나와도 이 정도.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완평은 자유지만은 그것도 그 사회에 아픔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없는, 거기 더군다나 매일 신문이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소유한 언론사예요. 이건 이제 가톨릭 교회가 소유한 신문에서 이런 식의 만평은 너무나도 넘지 말아야 돼. 뭐 매일 신문 노조도 역시 넘지 말아야 돼 선을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혐오 표현이라든가, 이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 아니겠습니까? 정권에 대한 비판은 비판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식의 것을 특히나 지금 미얀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미얀마의 시민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생각 자체가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 신문에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구 매일신문, 대구 매일신문과 그 만평을 그린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들과 내 옆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한명숙 사건에 대검 소위 수사지휘권 발동한 거에 조남관이가 차장이 일단 개겼죠. 고검장 놓고. 그래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저는. 왜? 뭐 어쨌든 뭐 그냥 법무부 장관의 말을 그냥 듣는 게 좀 면이 안 쓴다고 치면 뭐 수용이라는 개념을 써서 대신 뭐 고검장 차원에서 그래, 좋아. 근데 어떻게 비밀 누설이 되느냐? 그 회의에 대한민국 검사들의 최고위 수뇌부가 고검장과
검사장급들이 있었는데 다 검사장급들이죠. 대검 부장은 검사장급이고 고검장은 그 이상이니까. 근데 어떻게 회의 시작 10분 만에 내용이 나가느냐? 그건 뭐니? 결국은 핸드폰 카톡으로 아니면 캐톡 SNS로 중계한 거 아니냐? 아니면 거기서 뭘 한 거 아니냐? 아니 이런 작자들이 어떻게 고검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 중요한 상당히 검찰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검찰 수뇌부 회의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정권에서 압박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거기서 결의를 해갖고 그걸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가. 근데 그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일부 언론에 그것도 친검찰 언론이겠죠. 언론에 중계를 해갖고는 뭘 얻고자 하는 거죠? 거기다가 담당 수사 검사를 출석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담당 수사 검사를 출석시킬 거면은 다 반대편 당사자인 반대편 당사자도 역시 출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명분이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일종의 항명이죠. 수사지휘권 관련된 일 발동해서 그걸 다시 살펴보라고 했는데 기록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건데 기록 검토는 내팽개치고 담당 수사검사,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검사가 문제를 일으켜갖고 그러면 그 기록을 다 확인한 형태에서 수사검사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받아야 될 수사검사가 와서 지가 목소리를 높인다.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검찰의 수뇌부 회의가 이런 행태를 하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떤 민주적 절차라든가 민주적 통제라든가 이런 거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검찰의 자기 밥그릇, 자기 권력 지키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여기 이런 짓을 한 고검장, 검사장은 싹 다 옷을 벗겨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 이런 식의 항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여러 언론에서는 꼬투리 잡기다. 예? 뭐 검찰을 뭐 이렇게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친검찰 언론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정의를 왜곡하는 심각한 언론의 작태입니다. 기레기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위증 교사 의혹을 혐의를 받는 피혐의자가 출석했어. 와, 이건 진짜 너무 나가도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정 언론에 그것이 실시간 중계. 이렇게 하면 왜 그런 회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검찰들이 했던 작태들, 즉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플레이하고 어떤 언론에 자기 유리한 걸 계속 여론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여기에 똑같이 적용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검찰은 가망 없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아무리 빨아지고 발라지고 또 아무리 이 친검찰 언론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중수청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검찰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골프 파트너를 구한다고 하는, 이게 신종 성매매인가 봐요. 네이버 밴드를 통해 모집하나 보네요. 그러니까 연합뉴스의 보도인데요. 뭐 이제 골프 부킹 주선 이렇게 하는데 여성 두세 명을 라운딩하고 어떤 뭐 개인 신상 올라가면은 매칭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골프 라운딩 하는 것처럼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골프장 가는 식으로 했다가 그 중간에 있는, 아니면 그 어디에 있는 성매매 업소 아니면 모텔 같은 데를 쓱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근데 이제 이게 당일이 아니라 2박, 그러면 뭐 더블 이런 것 같아요. 그 뭐 외모가 더 되면 더블 뭐 이런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뭐 지급 차비도 지급하고, 그러니까 돈 많은 애들은 이런 성매매도 이런 식으로 하나 보죠. 글쎄 말입니다. 이게 그 양극화가 되면서 이 불법 성매매가 또 막 퍼져나가는, 또 그걸 또 일종의 포주죠. 포주하는 애들이 또 일종의 조폭 같은 애들이 또 이렇게 하는.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성관계 대가로 돈이 지급되고 중개인이 알선비를 받는 건 정형적인 성매매 범죄죠, 당연히. 근데 형태는 골프 같이 이렇게 쓱 카트 도는 거예요. 거기서 눈 맞아갖고 합의 성관계 했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목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부킹으로 행하는 거죠. 그죠? 이게 걸리면 우리 뭐 그냥 뭐 골프 치다가 눈 맞았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성매매, 성범죄 또 추적하는 또 기법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또 여러 방식으로 범죄가 진화하는 거죠. 글쎄요, 이거 참 잡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는 건 쉽지 않은데 입증하는 게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건 또 근데 현금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하여튼 사실 좀 사회가 엉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사건 자체는 해군 장교가 해군 장교를 강간한 사건인데 1심에서는 징역 10년이었어요. 근데 2심은 무죄였어요. 3심이 2년째 대부분 계류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피해자 단체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 이거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입니다. 이게 이제 사건이 2010년도에 벌어진 건데, 해군 중위로 보급받은 여군이 자기 상관인 비소령한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 피해를 당시 그 다른 상관 시중령한테 전했는데 시중령한테도 같은 피해를. 그래서 이 사건을 2016년 군수사관기관에 알렸다. 그러니까 이 여군은 성소수자라는 자기신의 정체성을 남성인 비소령한테 알렸지만 비소령이 성폭행을 했고, 그래서 비소령은 2018년 11월 1심에서 10년을 받았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이 돼서. 왜 그러느냐? 실제로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죠. 그리고 성폭력, 강간에 대한 폭행, 이 문제가 되겠죠.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 1심과 2심은 군인들이 하는 재판이죠. 재판장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심이든 2심이든 다 민간 법원으로 이양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근데 희한하게도 대법원으로 옮겨왔는데 왜 계속 판결을 안 하느냐? 2년이면 너무 긴 기간 아닙니까? 그냥 지쳐 떨어질 걸 바라나요?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사건을 다뤄도 됩니까?
물론 아무리 사건이 많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2심 판단은 그겁니다. 물리적 폭행이 범죄가 되기에 부족했다는 식으로 판결했다. 그렇지만은 성폭력은 동의 여부. 그렇죠? 이게 참 결국은 또 변희사사 관련된 성소수자 문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문제, 군대 내의 소수자, LGBTI 보호 및 성폭력 근절 문제, 이런 문제들이죠. 이게 참 너무나도 2년 동안 이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조속한 판결을 통해서 피해자,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이 너무나도 엉망 아니에요?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이게? 왜 이런... 어쨌든 오늘 좀 이따가 이제 가야 되겠죠? 떠나야 되는데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전북대 이은희 사건을 다룹니다. 길진 못하지만 어쨌든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짧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